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 수당을 지급하라며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1심에 불복한 항우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밀린 연구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건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9달 동안 산업기술 유출 범죄 146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해외 유출은 21건으로 한 해 전보다 75%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IT 개발자들의 기술을 평가한다는 명목의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해킹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경고했습니다. 사파이어 슬릿이라는 북한 해킹 그룹인데 구인 구직 소셜 네트워크 링크드인을 통해 접촉한 구직 개발자들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해 이공계 대학생들이 한 목소리 내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번 삭감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흔들리게 돼 결국 의대 선택으로 내몰리는 압력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일만 되면 갑자기 날이 추워진다는 입시 한파가 올해는 없을 전망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추위는 14일 오후부터 풀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수능 당일인 목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폭 줄여잡아 논란이 된 R&D,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첫날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R&D,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 16.6% 줄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다 연구비 카르텔 문제 등이 부각된 결과였지만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공계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직결되는 기초연구 예산 확충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 선회에 민주당은 마구잡이 예산 삭감의 잘못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폭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일부 되살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 육성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이공계 카르텔을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날은 미래세계 투자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 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를 대폭 깎아 민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예결 소위가 시작되는데요. 정부 예산의 문제점들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산이고 특히 민생 예산, R&D 예산, 검찰 특활비와 같은 문제 예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3주간 감액과 증액 심사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발 탄핵안과 이른바 쌍특검 추진 등으로 연말 정국이 어느 때보다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권 카르텔이라며 대폭 삭감돼버린 R&D 예산 문제에 대해 이공계 대학생들이 울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언제든지 연구 인프라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에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는 겁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 과학계를 이끌어 나갈 이공계 학생들이 늦은 밤 국회에 모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된 R&D 예산 과정을 보며 국내 최상위권 11개 대학의 학생들이 뜻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소통 없이 삭감한 2024년도 R&D 예산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학생들은 R&D 예산 삭감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학생 연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 이상으로 재료 구매나 연구 장비 미운영 등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프로젝트가 없어지거나 연구 규모가 축소돼 학생 연구자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수련이 더 필요한 석사, 박사 과정생들에게 조기 계약 종료를 얘기할 수도 있다. 혹은 이제 신입생들을 더 줄일 수도 있다. 현장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을 보며 학부생 대부분이 이공계 진로를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이는 의대 쏠림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공계로서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적어도 국내 대학원으로서의 진학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번 R&D 예산 삭감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의대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비춰져 이공계 인재 유출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 중고 학생들에게도 이것이 과학기술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일부 기초과학 관련 예산을 복원한다고 하지만 필수적인 정부 지원이 이유도 모른 채 끊길 수 있다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흡한 정책 결정 과정은 이공계 전반 그리고 대학생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큰 타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년 세대의 의견과 과학기술 정책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종이 빨대 생산 업체들이 도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하루 40만 개의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평일 낮 기계음으로 가득해야 할 공장이 활기를 잃고 조용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계도 기간을 최근 정부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생산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창고 한 면 가득히 성인 남성 키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종이 빨대를 납품하기 위해 포장해 놓은 것들인데 모두 500만 개에 달합니다. 수년 동안 기계 설비와 연구 개발에 들인 투자비와 인건비 10억여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임시 휴가를 줬습니다. 휴가를 줬고 이게 이제 정책이 확정이 된다면은 뭐 비전이 없으니까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뒤집힌 정부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종이빨대 업체 대표들이 환경부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 정책 믿었더니 줄도산이 웬 말이냐?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조를 믿고 친환경 산업을 준비하다 날벼락을 맞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담당 공무원 면담에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중단 없이 이행될 거라고 들었는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환경부에 면담을 갔을 때도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대통령 공시가 나온 정책대로 따라갈 것이라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자재 매입, 인원 보충.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실상 허용하는 발표 직후여서 하나의 부처 안에서 엇박자란 비판이 나온 겁니다. 예고 없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순식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친환경 업체들. 계도기간 무기한 연기를 당장 철회하거나 강행할 거라면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미접종자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입원 위험이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최준용 교수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세브란스 병원과 충북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자의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의 21% 수준으로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할 위험도 백신 접종자의 경우 미접종자의 8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고령자들의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한 해외 통계는 많았으나 국내 사례의 입증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대입 수능 수험생은 물론 가족들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수험생들을 더욱 위축되게 하는 수능 추위일 텐데요. 네, 다행히 초겨울 추위가 풀리며 수능 추위는 없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입시 한파. 대학 입시일만 되면 갑자기 날이 추워진다는 말로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수학능력 시험이 도입되고 날짜가 11월로 바뀐 뒤 30년 동안 입시 한파는 옛말이 됐습니다. 입시 한파보다는 수능 추위로 불리는 영하권 날씨는 고작 8번. 1998년이 가장 심했는데 서울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과거 12월 20일때는 한파라 불릴 만한 기온 하강이 있었지만 11월로 수능이 옮겨지면서 한파보다는 추위라고 부를 정도이고 그 빈도도 줄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영상권 기온을 보이며 2년 연속 수능 추위가 주춤했는데 올해도 이런 경향이 이어집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나며 예비 소집일인 15일과 수능일인 16일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 분포가 되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추위 걱정은 없지만 하늘은 흐리겠고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적지만 서쪽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능 시험이 끝나는 늦은 오후부터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해져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우산과 함께 바람막이나 패딩 점퍼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16일 낮 1시 5분부터 35분간 국내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합니다. 이 시간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에서 3km 이상의 상공에서 비상 대기해야 하며 비상 긴급 항공기의 이착륙은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94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되며 예약 승객에게는 변경 내용이 사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오존 구멍이 점차 다시 작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오존의 영향과 올해 오존홀 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길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존층은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인류의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존층 같은 경우는 태양의 그 유해한 자외선 복사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다. 그렇게도 말하는데요. 오존층이 파괴될수록 더 많은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죠. 미 항공우주국 보고서에 따르면 성층권의 오존이 1% 감소를 하면 자외선이 2%가 증가를 하고 자외선이 1% 증가하면 피부암은 5% 정도, 백내장은 1%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만일 오존이 10% 정도 감소를 한다면 자외선이 20% 증가하면서 사람들에게 피부암이라든가 백내장 등을 유발을 하고요. 면역 체계를 억제하면서 살림이 말라 죽거나 쌀, 콩 등 작물의 생산량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예. 이처럼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인류의 건강이 이어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비준되었고요. 그 이후에 개정안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의 생산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배출량이 감소를 하면서 대기 중 오존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감소를 하고 성층권 오존층의 구멍이 적어지고 있고 두꺼워지고 있는 중이죠. 네. 예, 그 오존 구멍이 지금 점점 작아진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오존홀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존은 이제 고도로 따지면 15에서 25km 성층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모아서 두께로 따진다면 약 한 3mm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네. 태양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11월 1일에 미국 해양대기청과 미 항공우주국이 공동으로 관측을 하고 분석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그림에서 올해 남극상공의 오존 구멍이 가장 커졌을 때가 9월 21일로 2,600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를 보이면서 1979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2번째로 큰 오존 구멍이 만들어졌다라고 밝혔죠. 네. 추세선으로 볼 때는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올가을 오존 구멍이 가장 넓었을 때의 크기로 볼 때는 12번째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림에서 오존 구멍은 짙은 푸른색부터 그 안쪽 검은색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 항공우주국은 올해 9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평균 오존 구멍의 넓이는 2,310만 제곱킬로미터로 북아메리카의 넓이 정도라고 밝혔죠. 하지만 가장 오존 구멍이 넓었었던 2000년과 2006년에는 3천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그런 넓이에 비한다면 23% 정도 작아진 그런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오존 구멍이 아주 상당히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참 다행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오존층이 두께가 3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얇은 그 오존층을 이게 어떻게 그 구멍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를 파악하고 또 두께도 알아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위성 관측을 합니다. 미 해양대기청과 미 우주항공국 연구원들은 나사의 아우라 위성, 노아 나사의 수오미 극궤도 위성, 또 노아 20 위성에 탑재된 장비를 사용을 해서 극지방이라든가 전 세계 오존 구멍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요. 또 아우라 위성의 마이크로파 사지 음향기는 오존을 파괴하는 염소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네. 또 마이크로파 사지 음향기는 마이크로 방출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남쪽 겨울 동안에도 남극 상공의 미량가스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또 오존 과학자들은 오존 구멍 내부의 오존 농도를 측정을 해서 평균 파괴량을 추적을 하고요. 미 해양대기청의 남극기준선 대기 관측소에서 과학자들은 오존 존대라는 풍선을 띄우고 돕슨 분광광도계로 지상 측정을 수행을 해서 층의 두께를 측정을 하죠.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올해 10월 1일 미 해양대기청 과학자들이 남극에서 오존 존대의 풍선을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오존 구멍이 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남극에는 2066년경 완전히 오존 구멍이 회복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9일에 이제 세계기상기구라든가 유엔 환경계획, 미 해양대기청, 미 항공우주국 이런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2022년 오존층 고갈에 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고서는 4년마다 발표가 되는데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된 지 33년 만에 지구 대기권의 오존층이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밝혔죠. 보고서는 대기 중의 염소 농도가 1993년 최고치에 비해서 11.5%가 줄었고 오존층 파괴 효과가 더 큰 브롬의 농도는 1999년 최고치보다 14.5% 줄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북극 지역의 오존층은 2045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남극의 오존층은 2066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메그세키 유엔 환경계획 오존 사무국장은 오존 회복의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환상적인 소식이다. 지난 35년 동안 몬트리올 의정서는 환경을 위한 진정한 챔피언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지요. 예. 자, 프레온가스 같은 오존 파괴 물질을 이제 줄이면 그 오존층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또 아산화질소, 메탄, 그다음에 이제 플레온가스입니다. 네. 근데 보고서에서는 오존층이 회복되면서 지구 기온 상승을 0.5도에서 1도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만일 2016년 수정된 의정서 내용에 따라서 수소불화탄소의 생산이라든가 사용도 예정대로 계속 줄여나간다면 2100년까지 0.3도에서 0.5도 정도의 추가 온난화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패트리 탈러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오존 관련 행동은 기후행동의 선례를 만들었다. 우리가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들을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다라고 말했고요.
이해로 아데르센 유엔 환경개혁 사무총장은 오존층 회복으로 매년 200만 명을 피부암으로부터 구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몬트리올 의정서죠. 그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사용을 지금 36년째인가요?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존 구멍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클로로프루오르카본이라는 게 있어요. CFC인데 이게 오존 파괴 물질은 방출 후에도 몇십 년에서 100년 정도 대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기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도 받고 있고요. 또 화산이나 대형산불의 영향도 받기 때문입니다. 오존 구멍의 큰 추세는 계속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요. 어느 해는 유독 크게 오존 구멍이 발생하는 이유는 극파동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강한 극파동은 남극상공의 기온을 급격히 냉각시키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극성층권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오존을 파괴하는 극성층권 구름은 영하 78도 이하의 온도에서만 만들어지는데요. 극성층권 구름은 비반응성 화합물을 반응성 화합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얼음 결정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화학 반응을 시작하게 되는 즉시 오존을 빠르게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남반구의 봄, 그러니까 9월에서 11월이죠. 이때 주로 오존 구멍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극성층권 구름과 태양 고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극은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곳으로 날아오는 프레온가스가 변질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그대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극의 성층권 기온이 매우 낮아질 경우에는 오존 구멍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제 인류의 영향으로 지금 계속 기후 위기가 이제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오존층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2020년에 그 네이처 과학 잡지에 실렸던 그 자료를 보면은 당시에 그 호주의 대형산불로 인해서 2020년 오존층이 3에서 5% 정도까지 고갈됐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또 2022년 1월에 격렬하게 분출해서 성층권으로 엄청난 수증기 기동을 뿜어낸 홍가, 통가, 홍가, 하파이 하산은 올해 상당한 오존 파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홍가, 통가가 터지지 않았다면 오존 구멍은 올해 더 작았을 것이다라고 미 해양대기청의 수석과학자인 뉴먼은 말합니다. 따라서 점점 심해지는 재난으로 인해서 오존층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지구과학 내용 중에서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반사 입자를 성층권에 주입함으로써 지구 온도 상승을 늦추는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오존층 회복을 늦출 수가 있고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주여행이라든가 오염물질을 성층권으로 직접 방출하는 초음속 비행도 오존 회복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인류의 노력의 증거의 하나로 또 오존층 구멍이 작아지고 있는 게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회복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 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항우연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월에서 5월 사이 연구 수당 1억 3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연구원들에게 수당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우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전고법은 2심에서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구원들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이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임금과 연구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해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9달 동안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을 특별 단속해 모두 146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송치 건수는 지난해 12건에서 75% 늘어난 21건을 기록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인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 기계 기술 3건, 조선 로봇 기술이 1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국수부는 내년 범정보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에 참여해 주요 기술 해외 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IT 분야 개발자들을 노린 북한 해킹 조직이 만든 가짜 웹사이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8일 X 계정을 통해서 최근 몇 주간 북한 해킹 그룹 사파이어 슬릿이 IT 개발자들의 기술을 평가하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파이어 슬릿은 구인, 구직, 소셜 네트워크 링크드인을 통해 접촉한 구직자들에게 합법적인 듯한 기술평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한 뒤 구직자들이 계정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추가적 해킹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APT38 또는 블루 노로프로 불리는 사파이어 슬릿은 북한 군사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산하 조직으로 자금 확보를 위해 주로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를 노린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AI를 이용해 만든 일본 전형직 총리들의 가짜 동영상이 잇따라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 국가와 북한 김일성 찬양가를 부릅니다. 모두 가짜 동영상입니다. 또 다른 가짜 영상은 아베 전 총리 자신이 통일교와 연결돼 있다며 일본 보수 진영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普段また文の故郷産を貶めている人たちがですよ。なぜ私どものような王国の宗教勢力と強くつながっている政治家を支えるのであるか。ここに深刻な矛盾が生じているだろう。 스가 전 총리의 조작된 인터뷰 내용도 그럴듯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国のリーダーという大役が務まるはずもなく、失敗に失敗を重ね、日本中を敵に回してしまったのです。 예전 기자회견 동영상을 생성 AI에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만든 겁니다. 앞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연설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가짜 동영상도 SNS에 급격히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영상 제작자는 아베 전 총리의 음성을 학습시킨 데이터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를 가짜 아베 영상 제작자가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 영상 제작자는 그 동기에 대해 아베와 주변 인물에 대한 증오감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작된 AI 영상이 정치적 의도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偽情報の投稿は社会を混乱させたり、他人に迷惑をかけたり、罪になる場合もあるので、このような行為はくれぐれも慎んでいただくようお願い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특히 가짜 정치인 영상이 단순한 패러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AI로 단시간에 정교한 가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가짜 영상 확산 속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 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초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 일부 유연화를 하면서도 장시간 근로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는 세부적으로 기본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나뉩니다.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연장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업종마다 제각기 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 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제조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종 가운데는 설치와 정비 생산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부른 1차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의 건강권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지키기만 해도 보장된다며 결국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거나 정부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건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중요한 논의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충분히 모든 근거 자료와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면 논의가 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를 끌어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연예인 마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떠들썩했던 것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물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지막 조사를 받은 건 지난 4일입니다. 두 번째 조사였는데 국과수 정밀감정에서도 이 씨 몸에선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지난 가운데 경찰은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알려져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알려졌다고 부연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관계자 진술이 있어서 확인하는 내사 단계였는데 언론에 노출돼 수사가 꼬였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권지용 씨에 대해선 신체와 통신영장 모두 기각됐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 수사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경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평가 자체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물증 외에도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는 자신이 투약한 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 정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가운데 경찰은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태원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알지 못했다는 건데 이 씨 주장대로 법원에서 과실로 인정된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범의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마약류 관리법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약 투약 사실을 처음에 어렴풋이나마 알았다거나 몰랐더라도 이후 여러 차례 손을 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약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미필적으로 하면 인식하고 나서 먹더라도 고의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효과를 일단 본인이 알고 나서도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이선균 씨가 간이 검사에 이어 모발과 소변 등 정밀 감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도 관건입니다.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투약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그 소변이나 모발에서 확인이 되고 뭐 관련 공범들의 증거가 있고 이러면 범죄가 인정되는데 소변 모발에서도 안 나왔다. 그러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죠. 반면 공범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 충분해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병원을 압수수색해 처방 기록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균 씨 다리 털 등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도 남아있는 만큼 3차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마음이 평소보다 관대해지기도 하고 연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감정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연인처럼 접근해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로맨스 스캠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로맨스 스캠 관련 보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로맨스 스캠 어떤 건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이 로맨스 스캠이 정말 요즘 언론에 너무 자주 등장하게 되면서 이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의 한 종류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애 관계를 빙자하여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이것이 마치 새로운 사회 현상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사실 로맨스 스캠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범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데이트 앱 사기 당신을 노린다는 여러 국가를 돌면서 수많은 여성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이 사기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 사기꾼은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상용화된 데이트 어플인 틴더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로맨스 스캠은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더욱 제한적인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피해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온라인 데이트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로맨스 스캠도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로맨스 스캠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범죄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데이트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폭력의 심각성이 희석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 로맨스 스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맨스라는 단어 때문에 좀 어딘지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피해도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로맨스 스캠의 피해 규모가 다른 사기 피해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해가 실제로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집계한 이 로맨스 스캠 피해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가 총 281건, 피해액은 총 92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2020년에 3억 2천만 원에서 지난해 39억 6천만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실시된 이 미국에서도 이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집계를 했는데요. 이 연방거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온라인 데이트 사기로 인한 연간 이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은 2021년에만 5억 4,7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어서 2020년에 3억 5천만 달러에 비해 손실액이 최대 한 5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미 금전적 피해 규모만 해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뜯기는 것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피해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로맨스 스캠에서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이 로맨스 스캠의 가해자, 즉 사기꾼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손쉽게 취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이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즉 어떻게 보면 로맨스 스캠도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만 다를 뿐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그루밍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 이제 가해자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와 마치 연애하는 것 같은 사이를 설정해두고 조금씩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최근 로맨스 스캠 피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리 연인 사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후에
그걸 빌미로 협박해서 더 크고 지속적인 금전적 갈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알려주게 되는 개인정보, 개인사, 나의 취약성 이런 것들도 협박의 수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만 딱 봤을 때는 금전적 손해만 기록되기 쉽지만 이제 실제로 가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만 이 금전적 가해 때문에 그에 이르는 수단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연인 사이니까 너 그거 알려줘, 이거 보내. 누가 이런 걸 믿을까, 누가 이런 걸 보낼까 싶지만 사실 이게 피해자가 되는 심리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그렇죠.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좀 유사한 부분인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사이비 종교, 다단계 이 편에서도 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비 종교에서 소위 말하는 교주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말을 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로맨스 스캠의 가해자들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이상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 있고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백마탄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등장하는 사기꾼도 자신이 다이아몬드 재벌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때 아주 고가의 선물을 주고 고급 식당에서 가장 비싼 메뉴를 시켜준다든지 심지어는 전용기를 타고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 이미 다른 이슈를 통해서도 좀 익숙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이만큼까지 재력을 과시하진 않더라도 자신이 전문직이라고 사칭한다거나 아니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배우만큼 잘생긴 외모다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거액의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나의 말을 입증해줄 증인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사기꾼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호원들, 수행원들, 친구들, 심지어는 전처와 아이 역할까지 고용해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라면 뭐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설명 들어보면 정말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돈을 달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단 말이죠. 그렇죠. 왜 순순히 돈을 보내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의아해하시는 지점인데요. 막상 이게 데이트 어플에서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러게 그런 데서 왜 사람 만나니라고 비난하기 쉽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만나지 않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 데이팅 경험이 있어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꾸준히 신뢰를 쌓는 기간이 있고 이때부터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완전히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건 금전 사기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지인들을 대상으로 금전적 사기를 치는 경우에 처음에는 소액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이자까지 후하게 쳐서 빠르게 갚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빌리는 금액이 조금씩 커지지만 언제나 돈을 바로 갚아주고 이자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액의 돈을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빌리고 그대로 가해자가 잠수를 타버리면 이제 문제가 터지죠. 로맨스 스캠도 비슷합니다. 어느 날 나의 연인이 이 예금 적금 만기가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급하게 소액의 돈을 융통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나의 연인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가해자들은 긴급 상황을 빙자하여 자신에게 이미 호의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마음이 약해지도록 만들어서 돈을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그 호의, 그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범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사실 모든 사람들을 믿지 마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사실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별로 그건 도움이 되는 조언이 아니고요.
다만 사람들은 자신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좀 관대해지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새로 만난 연인이 유독 업무상 출장이 잦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살고 있다든지 그 밖에 어떤 핑계로든 나를 잘 만나지 않거나 아예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는 나에게 보여준 모습들과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취미나 취향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완벽하게 호응한다든지 마치 잃어버린 영혼의 반쪽처럼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완벽하게 공감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것도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최소한 2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비슷한 사람도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있게 마련인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와 너무나 똑같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착각이 개입한 것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나 개인사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나에게 금전적인 거래까지 유도한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좀 수상한데 싶으면 신중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김지은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내 염증이나 감염으로 인한 급성 반응 물질을 타액으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칩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도경 박사와 한양대 성기훈 교수 연구팀은 사람의 혈액 외에 타액과 같은 비침습적 방법으로도 급성 반응 물질을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신속 진단용 종이 슬립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종이 슬립칩은 다공성 백금 나노 소재를 적용해 검출 신호를 높였으며 기존 혈청 광학 장비를 이용하는 표준 검사법과 비교했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오차를 가져 높은 신뢰성을 보였습니다. 또 칩 위쪽 검출부의 색 변화를 통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확한 검사 수치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열과 진동에서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의 전력 생산량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스트 송현철, 허성훈 박사팀은 열전 효과와 압전 효과를 접목해 전력 생산량을 50% 이상 높인 하이브리드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두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열을 뽑아내는 부품인 히트싱크를 막대기 형태로 만들어 흔들릴 수 있게 해 진동이 있을 때 열을 방출하는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방 하천의 제방 관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연구팀은 복합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을 활용한 제방 안정성 확보 시공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공법은 복합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차수벽을 제방 내부에 설치해 침투나 범람으로 인한 제방 붕괴 위험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차수벽에 비해 별도의 양생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실제 규모의 하천 실험시설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일반 흙제방은 물이 침투하면서 제방 너머로 누수가 나타났지만 복합 폴리프로필렌 차수벽에 설치된 제방은 누수를 완벽히 차단해 제방 붕괴 시간을 약 2배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제도 개선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법제와 이행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1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국제공동연구와 협력에 대한 제한사항이 생겨났다면서 연구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법률을 빠르게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과학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의 회계 등 사업 기준과 계약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연구 종료 후 감사 과정에서 보호 조치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이러한 난방기기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화상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장시간 가동되지 않았던 보일러를 다시 가동하기 전 배기관의 균열, 연결 상태 등을 꼭 확인해 주시고 전기난로는 너무 가까운 곳에 두고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소비 전력이 높은 난방기기는 멀티탭보다는 개별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